비대면 하시는 분들 다 잘 들리시나요? 채팅 좀 남겨주실래요? 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장황했던 1부가 끝이 나고 이제 2부의 시작입니다. 1부는 교수님 세 분이서 그 참관해 주셔서 그 자리를 빛내 주셨는데 2부는 이제 아쉽게도 교수님 오지 않으셔가지고 저희끼리라도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 발표 순서는 버스 타기 싫어 팀의 로고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제 몰루 팀의 맛집 탐방 웹페이지, 그리고 맥날 팀의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팜, 그리고 팀 A의 다양한 아두이노 센서를 활용해서 잠자리를 깨우는 시스템,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2부의 시작은 그 13시 30분부터 15시까지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각 팀당 발표는 10분, 그리고 질의응답은 대략 아까 1부를 보니까 5분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대략 4분 그 정도, 3분에서 3분 그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다들 이제 중압감이 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다들 질문이랑 그런 궁금한 사항들 마구마구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버스 타기 싫어 팀의 로봇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버스 타기 싫어 팀의 주제는 ROS를 그 가제보 로봇 시뮬레이션 구현을 주제로 정했는데요. 팀 멤버는 저 1학번 이용빈, 1학번 이재표, 그리고 지금 자리에 없지만 정유찬, 그리고 유지원까지 총 4명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는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그리고 아이디어 배경, 그리고 구현 과제, 다음에 이제 개발 과정, 그리고 저희가 만든 가제보 시뮬레이터 기능 시연, 마지막으로 성과와 느낀 점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영상이 재탕이 아닌 느낌이 있긴 한데 다들 여기서 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로봇 대회에 나갈 때 영상을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 중에 하나가 로봇 대회에 나가서 바로 왔는데 그런 로봇 대회에 나가서 프로그램 하드웨어 그래서 그런 이제 영상들을 항상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자율주행 아메리칸 네이버들 어쨌든 이러한 로봇 항공기 대회에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인베디드나 그리고 또 다양한 경험 미숙한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족한 기초 지식을 공부하고자 이번에 메이커스데이에서 팀명이 버스 타기 싫어 팀의 이유가 있죠. 버스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제 타기 싫다라는 이제 그런 목적을 두고 부족한 기초 지식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용한 공부한 것들은 리눅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스, 하드웨어인 제스 나노나 그리고 인베디드 등등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희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가제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가상의 로봇, 로스 환경으로 동작시키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처음 이제 모르는 단어가 2개나 나오죠. 가제보랑 로스 환경이라는 모르는 단어가 2개 나오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을 뭐 아두이노로 동작한다던가 그러면 약간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로봇을 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터, 뭐 서보, 액추에이터 다양한 그런 기계값이 들 텐데 그런 기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구현하기에는 금수저도 아닌데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충하고자 가제보라는 로봇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가상의 로봇을 로스라는 OS를 통해서 구동을 한 건데 로스는 이제 또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두이노 안에서 다양한 이제 그 센서 값을 넣고 뭐 그렇게 구축하는 것처럼 로스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로스에 대한 내용은 나중으로 미루고 있도록 하고 가지고 상에서 로봇을 만드는 것이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구형 과제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드론이 사람을 추적해서 가는 게 보이시죠? 이걸 이제 팔로움이라는 드론의 고유적인 기능인데 이 기능을 과제보상에서 구현을 해보기로 했어요. 드론의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서 사람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드론 로봇의 이름은 팔로우봇이고 팔로우봇을 과제보 시뮬레이트 윗 로스를 사용해 구현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다들 처음 보시는 그림이고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스라는 걸 설명드릴 때 조금 필요한 백그라운드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백그라운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많이 구독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버가 하시는 영상 맨날 구독 알림 뜨면은 알림 찾아서 보고 그 환경이 바로 쉽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로스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로스에는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터라는 역할이 있어요. 퍼블리셔는 우리가 유튜버를 말하죠. 유튜버가 퍼블리셔고 서브스크라이터가 여러분, 구독자인 여러분을 의미하는데 유튜버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영상, 즉 영상이 토픽인데 그 영상을 우리가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리셔가 만든 영상을 서브스크라이터가 구독하는 그런 느낌으로 로스를 이해하면 편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다 보면은 퍼블리셔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스마트팜을 예로 들면은 스마트팜 말고 예를 들어 조도 센서가 퍼블리셔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조도 센서가 센서 값을 읽어서 그 센서 값을 이제 만들어내죠. 그 만들어내는 게 토픽이고 그 토픽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니까 우리 서브스크라이터에게 그 전달을 해줍니다. 이런 과정으로 로스가 구현이 되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토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토픽이 이제 정보인데 그 정보의 규격이 또 있잖아요. 그냥 뭐 인트형일 수도 있고 플롯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str 등등 이제 다양한 규격이 있는데 그런 토픽들을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게 메시지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이제 로스 메시지 이게 보통 로봇에서 동작할 때 사용하는 로스 트위스트 메시지입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지오메트리 메시지 그리고 벡터 리니어 앵귤러라고 적혀있죠. 이건 이제 직선으로 이동하는 메시지고 여기 이제 각도로 이동하는 메시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앞으로 갈 때 옆으로 갈 때 하는 게 위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앵귤러는 우리가 이제 회전을 할 때 다양한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적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로봇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 메시지를 토픽으로 전송해야 되고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터의 관계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옆에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환경에서 시연을 할 로봇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터틀봇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단한 로봇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해봤습니다. 일단 로스 프로그래머가 로보틱스 쪽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은 저의 미약한 지식으로나마 이해한 거는 다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센서에서 토픽을 생성해서 토픽을 전달하고 그 토픽을 우리가 서브스크라이터가 받아서 가공을 하고 그걸 이제 로봇에게 다시 토픽을 주어줍니다. 그런 과정으로 모든 이제 연산이 다 이루어지고 그 안에 이제 막 알고리즘 같은 거는 조금 수학적인 부분이 많으니 대부분 이런 과정으로 로봇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개발 과정입니다. 저희는 크게 이제 사용한 툴이라고 해야 될까요? 툴이라고 하면 오픈CV 그리고 파이썬 환경에서 구축을 했고 콘다 환경으로 이제 다양한 필요한 라이브러리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현을 다 임포트해서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적은 코드인데 나중에 코드 리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하고 거의 메이킹을 진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디버깅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베이스는 로봇 항공기 대회고 그것도 이제 개발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기 발표도 진행을 했고 이제 요 빨간 줄을 이제 라즈베리파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뭘 해도 많이 보겠죠.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런 빨간 줄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디버깅도 엄청 했습니다. 간단하게 코드 리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로스의 기본 중에 기본에 대해서
그 서브스크립터랑 퍼블리셔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드를 저희의 그 팔로워의 그 일부 코드를 갖고 왔어요. 보시면은 데이터에 일단 잠깐만요. 맥이라 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네. 그냥 그 구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서브스크립터의 구조예요. 우리가 그 노드를 정의하고 그 노드의 서브스크립터가 어떤 토픽을 받아오는지. 아까 그 다양한 센서가 토픽을 생성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AI 알고리즘, 그 CV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어요. CV 모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런 욜로 모델을 사용해서 그 바운더리 박스에 있는 중심점을 찾고 그 정보를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불러온 코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 모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는 게 이제 바로 콜백 함수인데 그 콜백 함수 내에서 그 오브젝트가 감지되었을 때 그 감지된 방향을 향해서 직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오브젝트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회전을 하면서 오브젝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작품을 한번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보면은 저기 있는 로봇이 이제 자동차를 오브젝트 디텍션해서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로봇이 계속 오브젝트를 하면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면서 자동차를 따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물체를 인식하고 그 물체를 따라가는 로봇을 기획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팔로우봇이 왜 필요하냐.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팔로우미라는 기능을 가진 로봇이고 이제 1인칭 미디어가 발달하는 시점에서 카메라가 여러분이 이제 방송이나 스트리밍을 할 때 카메라가 따라오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수월하게 촬영도 할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는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담아서 제작한 가상의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성과를 보면은 사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정말 많이 남는 그런 메이커데이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노스 공부하면서 배운 게 많거든요. AI 그 저희가 사용한 욜로 V3 그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도 사용도 해보고 그리고 오픈CV라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도 많이 쓰실 텐데 이런 라이브러리에 대한 경험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엔드 개발자나 뭐 프론트엔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제 다 CLI 환경에서 코딩을 하셨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CLI 환경에서 하실 텐데 이제 그런 CLI의 가장 대표적인 우분투에서 커맨드 라인에서 코딩하는 거 그리고 어디 나가도 그냥 잘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CLI 마스터 정도까지 됐고 그리고 인베디드도 제스 나노를 통해서 저희가 원래 하드웨어 구축까지 해보려 했지만 그게 조금 많이 변수가 많아서 변수도 많고 시간도 부족해서 가제보상에서 구축했지만 그래도 제슨에다가 올려보고 제슨에 카메라 달아서 한번 확인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인베디드의 기본 중에 기본 또 터득했습니다. 또 이제 뭐 사실 로스를 한 게 가장 커요. 이제 우리는 2학년 때 기초 설계 같은 과목을 할 때 다들 아두이노 쓰는데 뭐 저는 이미 끝났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배워서 우리 로스 사용할 건데요. 우리는 로스로 노드를 다 구축했습니다 하면 이제 로봇 프로그램의 미래가 짱짱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도 얻었고 가데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맨날 모든 서버랑 모든 센서를 다 안 사도 되고 이렇게 구축된 환경에서 로스의 그런 개념만 알고 지식만 알고 있으면 이제 금수저 아니어도 로봇 개발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아직 딱 과제보에서밖에 못 돌렸거든요. 저희가 딱 한 게 소프트웨어 구축밖에 없어요. 지금 이 부분밖에 못했어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하드웨어에 대한 탑재. 지금 한 거는 로스를 통해서 뭐 과제보 환경에서 로봇을 만든 건데 이걸 이제 하드웨어로 탑재해서 그 저런 RC카 같은 게 저희를 따라오는 방향으로 아니면은 조금 더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처럼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뭐 잭슨이랑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로 뎁스 데이터 추적하고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메이커세이 하면서 8주 동안 저는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아까 또 반복하는 말이지만 로스 사용하니까 인베디드에서 확실히 경쟁력이 생긴 느낌이에요. 다들 이제 아두이노 다루고 있고 라즈베리 다루고 있는데 나 이제 제스나무 다룰 수 있다. 난 로스 다룰 수 있다 하면 이제 훨씬 더 경쟁력이 있죠. 다들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니까. 그리고 CLI 개발 환경이 익숙해졌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코딩을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하고 뭐 다양한 환경에서 하는데 이번에 하실 때 VS 코드 써보신 분들 있고 아니면 터미널 환경에서 콘다 사용하시면서 조금 커맨드 라인에 익숙해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뭐 제표 형은 오픈CV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해봐서 네, 그런 게 도움이 됐다고 하고 이 차례는 이제 저희가 책을 샀거든요. 지원금으로 책 사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센서를 할 게 없으니까 책 사서 공부하면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됐다. 지원은 이제 항공기 대회에서 같이 했으니까 그러한 욜로까지 알 수 있어서 네, 라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버스 타기 싫어팀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마구마구 질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모티콘이 질문을 안 받으려 하지만 마구마구 해주세요. 질문 안 해주실 때까지 4분 동안 서 있을게요. 빨리. 진짜로? 오케이. 네. 질문. 네. 네. 일단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로스를 진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으로 한 거는 토픽과 이제 튜토리얼에서도 좀 더 나간 건데 그 로스로 자율주행을 해보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다루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보통 아까 로봇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여기 터틀봇 보이시죠? 여기 터틀봇의 위에 있는 게 카메라랑 라이더가 달려있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라이더가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터틀봇이 지나가면서 바닥에 있는 라인을 인식하고 그 라인대로 쭉 가고 그리고 표지판을 앞에 있는 카메라로 인식해서 멈추고 또 뭐 후진 주차, 좌회전 그런 것도 이제 라인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오토레이스라고 하고 그 이제 들어있는 가지고 오픈소스가 있는데 그걸 따라하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기회가 되면은 해보고 싶긴 해요. 라인 트래킹. 오픈CV 모듈로 이미 다 있고 라인 트래킹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생각보다. 그냥 라인 트래킹 혹시 아시나요? 네, 저기는 대부분 그 RC카 모듈이 라인 트레이서라는 RC카거든요. 보통 그 RC카 밑에 이제 라인 검은색과 흰색 그런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센서를 두고 그 색깔이 사라지면 이제 방향을 바꿔줘가지고 다시 색깔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이 라인 트레이서 모델인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보는 시야를 색깔로만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바닥으로 보면 검은색이랑 흰색이 있을 때 흰색만 따라갈 수 있도록 마스킹을 해가지고 그냥 흰색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라인 트레이서 모듈이에요. 왜 제가 여기까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뭐였죠? 아, 네. 네? 그 자율주행 구현하고 싶다하셨는데 그런 풀CV로 구현하시세요? KNX 디텍터라고 기울기 측정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쓰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그 라이브러리를 몰라서 한번 써볼게요. 근데 오픈CV가 이제 가장 잘 사용되는 이유 일단 오픈CV가 하드웨어 리소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막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라벨링하고 그냥 마스킹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드웨어 리소스를 많이 먹지 않아서 오픈CV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거에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진짜로. 네. 궁금한 사람이 없다. 네. 가제보에서 이제 가상으로 돌리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했던 시행착오 중에 제일 골 때리는 거 있었을까요? 아, 진짜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가제보라는 환경이 하드웨어 리소스를 엄청나게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컴퓨터로 돌리기 정말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램이 16기가가 기본이고
그리고 또 하드웨어 리소스도 지금 M1 넥 M1 프로인데 물론 VM웨어를 사용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 리소스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가제보에 이제 모델을 불러올 때 가제보는 확장자가 .월드 파일로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델에 관해서 이제 사람 모델을 사실 찾으려 했어요. 자동차보다 이제 사람을 따라가는 모델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델을 그런 모델이 없더라고요. 네,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모델 찾는 게 좀 힘들어요. 그밖에 이제 디버깅하는 거, 가제보에 넣어야 되는 파일에 막 오류 계속 뜨고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네. 왜 율로 V3 타이니 모델을 썼는지 아시겠어요? 이유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로스에서 오브젝트 딕션 같은 걸 하려면 다크넷이라는 환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크넷 환경, 다크넷 로스를 탑재해서 거기서 이제 오브젝트 딕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 다크넷에서 저희가 지원되는 게 뭐 욜로 V4 타임이 뭐 V3 다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제 프레임이 안 나왔어요. 프레임이 지금도 사실 조금 숨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프레임이 0.4 프레임, 0.5 프레임이 나왔어요. 이게 GPU를 안 쓰고 CPU를 써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 욜로 V3 타이니밖에 이제 방법이 없는. 아니 그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해결을 못했어요. 이제 GPU 달면 보통 여러 모델은 기본적으로 150 프레임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하면 진짜 자유롭게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저희 잡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없는데 잘 드리고 있는 잠시만요. 이거 문제. 슬라이드를 눌렀는데 계속 여기서 멈춰서 네. 잠시. 네. 잠시는 아니고 좀 길게 차오고 왔었네요. 네.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이번 메이커스데이 몰루 팀의 이번 발표를 맡은 멘토 김용현입니다. 네, 저희 팀은 일단은
저 혼자 21학번이고 나머지는 2학번으로 구성이 된 파르파르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8주간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기획 의도 및 준비 과정, 그리고 웹페이지의 기능 소개, 그다음에 프로젝트 시험, 그리고 이를 통해서 느낀 점, 그다음 보완해야 할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기획 의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맛집을 찾을 때 이제 네이버나 이제 구글 같은 거를 활용해서 찾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이제 검색을 해서 보면은 너무 이제 거리가 멀 때도 있고 너무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서 막상 이제 그걸 봐도 뭘 먹을지 잘 고민은 잘 못 고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이제 저희 이제 세종대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 뭐 직원분들, 뭐 교수님들까지 이 주변에 있는 맛있는 음식점들을 소개하고 싶다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웹사이트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를 결론적으로 맛집 탐방 웹페이지를 만들자는 주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좀 걸리네요. 컴퓨터를 제 걸로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발표 자료를 사전에 보내준 발표 자료 그러니까 안쪽 더. 팀제는 많이 됐나요? 그냥 이 화면이 반영 못하는 것 같아요. 발표를 지금 카톡으로 받았어요. 잠시만요. 위토가 한 컴 쇼로 PPT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확장자를 다른 걸로 바꾸는 저희가 반응이 느려서 사실 얘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화면도 안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여기 이쪽 컴퓨터 환경으로 여기 그 메일로 근데 시험도 해야 돼. 잠깐만 한 2분 정도만 시간을 아니 얘를 그냥 직업까지 키는 거. 또 나쁘잖아. 지금도 또 괜찮으니까. 지금 화면은 보이는데 화면 공유가 안 돼. 여기로 메일도 보내줘요. 너 메일로 여기 있어.
혹시 그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PPT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메일 나오냐? 본인 메일로 일단 넣어놓고 독스 다운 건 같은 거니까. 독스 링크는 그냥 네, 보내드리면 되죠. 네, 그 혹시 뭘로 맞추죠? 독스 그래, 그 구글 그거 독스 네. 그러면 이제 링크만 본인이 알고 있는 링크를 이제 메일로 보내요. 아, 네, 링크를 메일로 보내요. 처음 올 때문에 실패가 됐지. 다운이 안 받았어. 얘가 안 되나 봐. 이거 문제야. 그러면 앞팀 먼저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근데 얘가 문제라서 다른 팀 발표를 해도 힌트가 문제야? 힌트를 깜빡이 컴퓨터가 내가 여기서 공유를 하면은 다른 노트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제가 얘가 문제라서 지금 각자 팀제 보면서 하는 거. 뭐 비디오 해주신 분들 이거 어차피 보이니까. 지금 잘 보내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다들 그냥 팀제를 들어가서 일단 내 걸로 내 걸로 보내면 돼. 아닌데? 똑같이. 그냥 얘가 그냥 문제라서 얘는 그냥 무시하고. 다들 대면으로 하지만 네. 힘들어 못해서 네 지금 네 영화 지금 지금 대면 발표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아마 지금 팀즈에서 보시는 분들은 잘 되는데 왜 이러지 싶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면이신 분들도 노트북으로 좀 보고 계셔가지고 네, 대면 아닌 비대면 뭐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 과정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 과정에서 일단 저를 제외하고 몇 명 빼고 이제 웹사이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기본적인 프론트엔드 구성을 할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8주간의 준비 과정에서 8주 동안 프로젝트에 전념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사전에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를 제외한 다른 팀원분들이 이제 이렇게 착실하게 계획들을 잘 세워놓고 잘 실행해줬습니다. 또 오른쪽 아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CSS, HTML 이제 기초 같은 거를 또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웹도 모르는데 이제 GitHub은 당연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물론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고 이제 협업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실력이 있지만 이제 팀즈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기초적인 CSS, HTML을 다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프론트 쪽을 다시 공부를 하고, 이제 기트북까지 다뤄봤으니까 이제 결론 조금 더 클론 코딩, 이제 좀 더 심화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웹사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 뭐가 필요하구나를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웹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메인 인덱스 페이지라는 부분입니다. 인덱스 페이지에서는 이제 시작 버튼을 만들어서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로그인 환경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버튼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로그인 창이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로그인 계정이 없다면은 회원가입 버튼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회원가입은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 그다음에 그 간단하게 세종대생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가입 질문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는 이제 내비게이션 바에 이제 이렇게 각종 기능들을 넣었고, 그다음에 메인 페이지에는 이제 음식 추천, 그러니까 음식들을 이제 다 나열을 해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기능 소개를 본격적으로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등 이제 이렇게 음식 종류별로 음식들을 솔팅, 그러니까 그 정렬을 하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에 쿠커맵 API를 활용을 하여서 이제 그 맛집까지의 길찾기를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더 웹 API에 좀 더 극대화, 좀 더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또 학교 주변에 있는 맛집들을 다 마킹을 해놓고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맛집들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추천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음식들을 업로드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음식들을 업로드를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아이디 같은 거를 추가를 해서 그 아이디를 이제 랜덤으로 배정받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추천받기를 누를 때 랜덤으로 추천을 해주는 기능을 또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만 하면은 잘 모르니까 직접 시연을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만든 코드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드 리뷰 같은 거는 지금은 하지 않고 만약에 질문이 있으실 때 그냥 어떤 부분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들이 오면 그때 코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백엔드는 노드.js로 만들어봤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인덱스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로그인 화면으로 구성이 되고요. 저희는 일단은 아이디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회원가입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디는 세종스마트로 해볼게요. 아니다. 일단 스마트로 먼저 해볼게요. 비밀번호는 간단해요. 똑같이 하고 저희 가입 질문은 이제 여기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시계탑에 살고 있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린이라는 걸 다 아니까 기린을 하고 조인을 하면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다네요. 제가 잘못 썼나? 이렇게 하면 이제 회원가입이 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뭔가 비밀번호가 다르면은 이제 이렇게 비밀번호가 틀렸다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기능을 좀 구현을 해봤습니다. 아이디는 그냥 제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아이디를 쓸게요. 아니라네. 패스워드가 틀렸대요. 아이고 얼마나 친절합니까? 일단 제가 비밀번호 틀렸다는 걸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건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업로드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여기 버튼 눌러보면은 이렇게 각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구성이 아니 뭐죠? 여기 메인 구성이 이제 이름, 음식점 이름, 그다음에 음식 종류 일식, 그다음에 메뉴, 돈가스, 소바 정식, 그다음에 이거 해시태그 같은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잘못 만들었다면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같이 말고 같이 스시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또 같이 스시라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딜리트 하면은 당연히 삭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업로드도 비슷합니다. 그냥 지금 빨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업로드까지 되고 구현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류별 맛집들부터 볼게요. 종류별 맛집은 처음에는 이렇게 모두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제 하나씩 눌러 보면은 한식을 누르면 한식만 볼 수 있고 중식만 누르면 중식만 볼 수 있고 이렇게 일식, 한식이 없네요. 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도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잠깐만. 홈 버튼이 여기 밑에 있는데 지금 공유 때문에 지금 화면 공유되어 있는 것 때문에 눌러주시면 그다음에 가까운 맛집들은 이제 얘네들을 조금 학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종류별 맛집들에서도 있었는데 좀 더 보기 쉽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얘들 누르면은 기차키로 연결이 되어서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의 메뉴 추천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이제 얘네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랜덤으로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랜덤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총 이런 기능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2주 동안 만들어 보면서 다들 느낀 점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이제 웹페이지 구성 부분에서 이제 조금 난잡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CSS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CSS 파일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임포트를 해서 좀 넣어주는 느낌을 만들어야 되는데 HTML 뭐 예를 들어 메인 페이지에는 메인 CSS, 조인 CSS는 조인 HTML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연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라도 잘못이 되면은 뭐 조금 그러니까 하나 1대1로 연결이 되다 보면은 조금 난잡해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CSS로 거기에 임포트를 구성을 하는 게 좀 더 보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다. 그다음에 종류별 맛집에서는 저희가 원래는 별점이랑 거리까지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걸 못해서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그 맛집 그 지도 부분에서는 좀 더 그 반경 내에서만 해당하는 거를 좀 더 확인하게 구현을 하려 했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고,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간편 그러니까 로그인 API,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걸 통해서 간편 로그인 기능 구현을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백엔드를 아시는 분들이나 좀 그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션 쿠키 이런 거를 들어보셨는데 세션 쿠키 이런 거를 구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다음에 메뉴 추천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냥 누르면은 그냥 종류 음식 한식, 일식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만들어 놨는데 뭔가 한식 부분에서만 랜덤 없고 일식 부분에서만 랜덤으로 받는 그런 기능이 안 돼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엔드 부분에서는 이제 얘는 지금 보시면은 이 웹사이트가 로컬호스트 지금 보시게 되어 있어요. 로컬호스트라는 게 이제 로컬에서만 볼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로컬호스트를 똑같이 쳐서 보면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 접속이 안 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은 AWS 같이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인스턴스 같은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뭐 데이터베이스까지 연결을 하면은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느낀 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할 때 뭔가 많이 복습을 할 수 있었고 다듬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제가 더 알려주면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팀원, 홍유림 팀원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자신이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어 봐서 좋은 경험이었다. 그다음에 김영임 팀원은 여기도 협업에 대해서 많이 느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박시현 팀원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이런 것들을 구현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업에서도 또 중요성을 나타냈고, 김유민 팀원은
모두가 열심히 하는 팀 프로젝트였음에도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뭐 다들 막 처음이었고 이런 것들 중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많은 것을 배웠고 재밌었다고 합니다. 한지원 팀원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에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특히 깃허브를 이용해서 협업하는 것에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8주간의 웹사이트를 배워보고 직접적으로 마지막까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좀 여담이지만 이제 유명한 팀원분들이 웹 해보니까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안 하고 싶다고 하는 팀원들도 있었고 나는 재밌다고 하는 팀원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좀 그런 느끼는 점도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었던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하고 만약에 질문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질문 주셔도 되겠지만 방금 막 이런 걸 어떻게 구현해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다 대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수. 사실 그 설명 같은 거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일반 회원도 되는 건가 아니면 관리자 계정만 되는 건가? 이건 일단은 이건 로그인만 되면은 다들 건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몽고DB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항목을 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중간에 뭐 데이터베이스 수정해야 된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막 평점도 넣고 거리도 넣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다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근데 버거워가지고 좀 중간에 막 수정을 해가지고 이게 아마 이게 가장 최소화된 단계로 그러니까 스키마 이런 걸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데 이런 걸 굉장히 간결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종류별 맛집들에 대한 DB랑 가까운 맛집들 따로 나누시나요? 어떤 종류별이랑 가까운 맛집들이요? 그거 DB를 따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DB는 다 공통되어 있고 가까운 맛집들은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종류별 맛집들은 이제 한 팀을 맡고 가까운 맛집들은 한 팀을 맡았는데 종류별 맛집들은 백엔드랑 프론트가 같이 구현된 거라면은 가까운 맛집들은 그냥 카카오 API만 집중한 거라서 지금 가까운 맛집들은 몽고DB가 구현이 안 돼 있습니다. 맛집 그 데이터들은 다 일일이 작성하신 건가요? 네, 이거는 일부러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자신들이 이제 맛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를 직접 올릴 때 어떻게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 업로드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대표 웹페이지를 좀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안 쓰고 그냥 하드 코딩 그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Node.js라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플라스크 같은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없죠? 네, 이렇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랑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이 카메라가 끊기는데 카메라? 카메라 네, 공유가 되는 데서 진짜 너무 잘 나왔네. 내 거에서 먹으면 카메라 제일 좋아. 발표 일단 여보세요.
배우는 거? 상당히 돌아. 갈 수가 있네. 아, 뮤트 뒤에? 아, 아,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맥날팀의 똑똑한 농장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원은 1학번 이용빈, 2학번 유혁재, 2학번 윤수경, 2학번 천승훈, 2학번 양지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좀 느리네요. 첫 번째로 이제 작품 소개 및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동기 설명, 세 번째로 이제 부품 소개 및 센서 기능, 네 번째로 사용한 코드 설명, 다섯 번째로 똑똑한 농장의 효과, 마지막 여섯 번째로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작품 소개 및 설명입니다. 이제 프로젝트명은 똑똑한 농장, 즉 스마트팜이고요. 이제 부제로는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식물을 자가 재배하는 스마트팜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기존의 정형화된 스마트팜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다양한 센서들을 결합하고 결합을 해서 식물들을 자가 재배하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자가 재배하는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을 제작하게 된 동기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 기후 변화로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과 이제 코로나 이후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 이 두 가지를 크게 두 가지 동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드린 이 두 가지 상황을 스마트팜 제작으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추려봤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자급자족을 통한 자유로운 식량 수급. 기존의 제품들은 이제 물가가 다 올라서 기존의 제품을 사는 것보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식물들을 키우면서 자급자족을 통한 자유로운 식량 수급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은 좀 긴 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식물 재배를 기본적인 효과 중 이제 공기 정화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동안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식물이 죽지 않고 안정적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 세 가지를 선정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스마트팜을 실제로 직접 만들어보고 이제 사람의 손길 없이 작물을 키워보자라고 해서 스마트팜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어떤 똑똑한 농장을 만들 거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식물의 생존 유지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여 스마트팜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센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아두이노 메가를 활용하여 회로들을 연결하였고요. 이제 8주 동안 이제 메이커스 데이를 하는데 8주라는 시간이 길면 길지만 이제 식물들을 재배하기는 좀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식물들을 고르다 보니까 쌍채소류 그 중에서도 많이 재배하는 상추를 골라서 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로 부품 소개 및 센서의 기능입니다. 이제 크게 7가지의 센서와 부품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온습도 센서, 태양 수분 센서, 조도 센서, 서버 모터, 환기팬, RGB LED, 워터 펌프 이렇게 총 7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의 기능으로는 먼저 이제 토양 수분 센서를 통해서 워터 펌프를 작동하는 구조인데요. 토양 수분 센서로 이제 측정값이 있고 만약에 토양 수분 함량이 적으면은 이제 워터 펌프를 통해서 식물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온습도 센서로 이제 환기팬을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온습도 센서를 통해서 이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만약에 이제 내부가 기준치보다 너무 습하다고 판단이 되면 환기팬을 작동해서 통풍을 통해 습도를 맞춰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스위치와 서버모터 부분인데요. 스위치를 누르면 서버모터가 작동을 해서 평광필름을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서버모터 평광필름이 나오냐고 이제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 내부에 식물 생장 등을 사용해서 식물 생장을 사용하는데요.
식물 생장 등 이외에 외부에 있는 자연광, 그리고 뭐 형광 등 그 백열 등 이런 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팜을 외부를 이제 다 불투명한 벽으로 이제 막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팜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스마트팜 내부에 식물들이 잘 자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면을 이제 불투명한 벽으로 채우는 대신 옆면 중에서 딱 한 명만 이제 아크릴판으로 채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 아크릴판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내구성이 강하고 그래도 투명하니까 내부를 볼 수 있고 뭐 재단이 용이하다 정도 있었는데 직접 잘라보니까 재단이 용이하진 않더라고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크릴판 하나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릴판은 이제 빛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자연광 그리고 뭐 백열 등 이런 게 투과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게 편광 필름입니다. 편광 필름을 한 번쯤 들어보실 텐데 두 가지의 편광 필름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있을 때는 빛이 투과가 되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90도 회전시켰을 때 빛이 투과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광 필름 두 개를 사용해서 하나는 이제 아크릴판에 부착을 하고 하나는 이제 서브모터에 부착을 시켜서 저희가 평소에는 둘이 다른 방향으로 있어서 빛이 투과시키지 않고 저희가 이제 내부를 볼 때만 서브모터를 회전시켜서 그 아크릴판이 다시 투명색으로 보여서 내부가 볼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게 말로써 설명해 드렸는데 직접 보여드리는 게 더 낫겠죠. 저희가 원래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만든 스마트팜에 물이 좀 흐르는 바람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뭐가 공유되고 있는 거죠? 흰색. 흰색이요? 영상 안 나오네요. 네, 영상. 잠시만요. 창으로 할게요. 이제 보일 겁니다. 보이죠? 영상인데요. 이제 평균표된 부분을 보여드리자면 이제 여기서 지금은 투명한 상태잖아요. 이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보이네요. 그래서 위에 투명하게 바뀌고 다시 스위치를 누르면은 회전을 해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트나 다시 보여드리자면 돌아와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광필름 구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센서 부품들과 이제 기능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사용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코드 부분은 이제 저희 조에서 대표로 천승호 학생께서 나와서 코드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설명을 하러 나온 천승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아두이노만 사용을 해서 코딩을 했기 때문에 코드를 보시다 보면 좀 익숙한 코드들이 좀 많이 보이실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기펜의 코드입니다. 환기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 옆에 한 개씩 달아서 만약에 습도가 조금 높을 경우에 환기를 해서 그 습기를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합니다. 팬 1이랑 팬 2에 연결된 핀을 하이로 점화하고 8초 동안 유지를 시킨 다음에 팬 1이랑 팬 2를 그냥 꺼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활용을 해서 온스토 센서에 붙입니다. 넘어가죠. 네. 지금 이게 온스토 센서 코드입니다. 온스토 센서 같은 경우는 자체의 라이브러리를 따로 사용을 합니다. DHT라는 라이브러리를 새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 DHT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해서 DHT 센서의 값을 읽어오고 온도와 습도를 읽어온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그 온도를 섭씨 온도 그리고 화씨 온도로 각각 표시가 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습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측정값에서 100을 빼주게 되었는데 이 이유는 편한 오차, 바이어스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임의로 100이 넘어가는 값을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f문인데요. 만약에 이 습도가 70이 넘어갈 경우에 아까 전에 작성을 했던 이 팬 코드, 환기팬 코드를 작동을 시켜서 환기팬을 작동을 해서 습기를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워터펌프 코드입니다. 워터펌프 같은 경우는 단일로 연결을 해서 작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터 드라이브를 통해서 연결을 하여서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모터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터 드라이브의 두 모터 중에서 A 모터에 꽂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AA를 하이로, AA를 로우로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총 2.5초 동안 작동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A, B는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로우 상태로 둘 다 유지를 하도록 코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사용을 해서 토양 수분 센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토양 수분 센서의 경우 토양 수분 센서의 값을 리드 센서로 읽어와서 그래서 토양 수분 센서에서의 습도를 출력을 하고 만약에 이 습도가 임의로 설정을 했었던 토양이 젖었다라고 판단될 만한 그러한 수치보다 작을 경우에 그 토양이 너무 많이 젖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현재 토양의 습도가 너무 마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너무 축축하지도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soil moisture is perfect라고 완벽한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양이 너무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맨 마지막의 경우처럼 되면 워터 제트 함수 아까 전에 했었던 워터 펌프 코드를 호출을 해서 워터 펌프를 작동을 시켜서 물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편광 필름을 이용한 서브 모터입니다. 편광 필름을 서브 모터에 붙여서 돌림으로써 저희가 안에가 보이도록 하거나 아니면 안 보이도록 하거나 하도록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냈었는데요. 서브 모터의 경우에는 스위치랑 연동을 시켜서 만약에 스위치를 눌렀을 때, 즉 스위치 상태가 하이일 때 90도 동안 90도까지 돌아가도록 하고 3초 동안 유지하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혁재 선배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코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어떤 스마트 펌을 만들었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5번째 똑똑한 농장의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동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식물을 집에서 키움으로써 얻는 효과 중에서 이제 공기 정화 효과와 이제 심리적 안정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스마트팜은 이제 외부에 상관없이 내부에서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 변수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확량을 확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IT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환경 정보 및 생육 정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미 이제 스마트팜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가 이미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런 식물을 최적의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조건 이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정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력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코드를 짠 것 그대로 이제 스마트팜에 알아서 물도 주고 습도도 조절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그런 거를 통틀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 결과를 이제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이제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되게 잘 그렸죠? 왼쪽으로는 이제 스마트팜의 외부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내부의 모습입니다. 외부의 모습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른 모든 면은 이제 불투명한 벽으로 채웠고요. 이제
딱 앞면만 형광 필름을 통해서 내부를 볼 수 있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먼저 온습도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습도가 너무 높다 싶으면은 양 사이드에 부착되어 있는 환기팬을 동시에 돌려서 통풍을 시킨 후 습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LED와 조도 센서로 이제 조도 센서에서 채광량을 측정하도록 설계를 하였고요. 토양 수분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수분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워터 펌프에서 물을 공급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와 서버 모터인데요. 이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은 내부에 있는 서버 모터가 돌아가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혹은 내부를 확인할 수 없게끔 바뀌도록 설계를 하고요. 이 LED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백열등으로 설계를 하려고 했어요. 자연광과 최대한 비슷하게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제 식물이 특정 파장대에서 광합성과 연목작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한 450 나노미터랑 그리고 660 나노미터 부근에서 즉 청색광과 적색광에서 광합성과 연목작용을 한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앞서 소개드릴 때는 저희가 이제 부품에서 그래서 이제 RGB LED를 사용한다고 한 거였어요. 청색광과 적색광만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논문을 더 찾아보니까 이제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이런 LED들은 그러니까 450, 660처럼 되게 협소한 부분에서만 이제 파장대에서만 염로적인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도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LED가 있는데 보통 이제 620, 640 부근이라고 하더라고요. 660에 못 미치는 수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한 빛을 아무리 써줘도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결론은 이제 그 660, 450 그 부분으로 설계가 된 전용으로 식물 생장등을 사용하자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식물 생장등 LED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 스마트폰과 이제 연결해서 시리얼 모니터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채광량 등 이제 수치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태도 지금 습도가 완벽하다라고 표시가 돼 있고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스위치를 눌러서 회전했을 때 SW 하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이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디어를 조금 발전시켜가지고 네. LED 소프트웨어에 나갈 생각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좀 그 회로가 고장이 나서 일단 그런 부분도 이제 바꿀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외부를 플라스틱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3D 프린팅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플라스틱 도마를 이용해서 외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고 이제 인공지능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게 RFID랑 이제 CVL을 이용해서 이제 시각적인 것과 이제 RFID를 오정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인베디드 소프트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들어가야 되는 센서가 많으니까 네. 센서도 많고 모종도 많으니까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네모난 걸로 시제품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한계가 있고 모종의 한계도 있고 공간의 한계도 있으니까 스타트인 걸로 만든다는 거. 네. 개선 여지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인베디드 소프트 나갈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더 확장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뭐가 인상적이냐면 네. 공기랑 효과를 제대로 설명해 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연구과제를 하시면은 이거를 정말 잘 만들고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게 왜 필요하냐고 자꾸 체크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이유를 되게 잘 설명해 주는 게 좋았는데 네. 이거를 혹시 만약에 어쨌든 이거를 누군가 쓰려면 서비스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에비멘터를 쓴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파이프 T로 저 시스템을 조정하는 걸 했었는데 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좀 보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뭐 RFID나 CV도 이제 보완해야 되지만 네, 이제 좀 사용화가 되려면은 그런 부분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잘 마무리가 되면은 그 부분도 같이 보완하고 싶은 예정입니다. 네. 혹시 인공지능으로 만들고 싶은 기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그 CV 쪽인데요. 그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식물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미지화해서 데이터화해서 만약에 잎이 만약에 원래는 괜찮아야 되는데 좀 더 진한 갈색을 변했다. 그럼 이런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해서 이런 잎이 갈색으로 변한 거다. 라는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면 이제 CV 카메라를 확인해서 갈색이 됐네 하면은 그러한 부분을 영양소를 공급해 주던가 그런 식으로 아마 인공지능을 접목시킬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인공지능을 적용하기보다 차라리 OpenCV 라이브러리 쓰면 더 편할 것 같아요. OpenCV 라이브러리 자체가 이제 색깔 마스킹하는 기능도 있고 네. 색깔이 문제라고 하면 이제 색깔이랑 아니면 구별해서 확실하게 정보를 수출하기가 쉬우니까 네. 굳이 인공지능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오픈CV, 네, 오픈 라이브러리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볍게 데이터에서 처리하실 거니까 네. 30분 단위로 이렇게 온도, 습도 이런 거 데이터를 해서 지금부터 쌓아놨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쌓아놨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다. 이런 거로 그렇네요. 데이터 분석 스타디를 하면서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쌓아가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더 없으시나요? 그래서 네, 없으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길고 긴 메이커스의 마지막을 장식할 저희 팀 A 마지막으로 아두이노 알람식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저와 이은서, 하승아, 김지율, 강민서 이렇게 21학번과 2학번으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아두이노 알람식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이번 스마클 메이커스 데이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왜 만들게 됐는지에 관한 선정 동기와 활동 목표, 그리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플로우 차트, 미션별 원리, 시안 영상, 마지막으로 소감을 끝으로 발표를 진행할 건데요. 우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 만들게 되었는지. 자, 여러분 느끼셨을지 몰라도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되게 짱구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짱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죠. 되게 말썽쟁이고 천방지축이고 맞아요. 저희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알람 시계를 준비했어요. 솔직히 오늘도 일어나기 힘들었다. 손 좀 들어보실래요? 많이 힘드셨죠? 네, 솔직히 알람 한 10개씩 때려 맞춰놓고 5개 막 다 끄고 잠든 적 많으시죠? 봐봐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드라마틱한 알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상상을 했었어요. 아침에 막 진짜 엄마가 물 뿌려줬으면 무조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막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굳이 어머니 없으셔도 약간 하드웨어로 딱 있는 물 뿌려주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만들고자 한 건 사용자보다 더더욱 지독한 구질구질한 알람을 만들겠다입니다. 네, 저희 활동 목표는 간단한데요.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도 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따로따로 맡기보다는 기능별로 맡아서
저희 팀원 전체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접목을 경험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담은 간트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총 9주차 동안 진행했습니다. 역할 분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별로 나눠서 활동을 했고 앱 프로그래밍과 아두이노의 통신에 좀 더 집중해서 역할을 잘 분담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기능은 총 4가지인데요. 20번 맞기 전에 스위치를 눌러 알람을 해제가 되는 엄마의 손길, 주어진 요가 자세를 따라해서 알람을 해제할 수 있는 모션 인식 기능, 요가 자세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벌칙으로 물풍선이 터지게 되는 기능, 마지막으로 입을 헹궈서 보다 상쾌한 아침을 스타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입행보기 미션, 이렇게 4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저희 플로우 차트를 보실 건데요.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알람이 울리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엄마의 손길 20번이 먼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얼굴 좀 몇 대 맞고 이때 20번이 돌아가는 동안 알람이 꺼지지 않으면 바로 모션 인식 기능에 들어가서 이제 실패 여부에 따라서 물풍선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엔 입행보기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행보기를 했을 때 다 성공했으면 알람이 종료가 되고 성공되지 못했으면 엄마의 손길이 그냥 무한대 돌아가서 스위치를 끄기 전에 절대 안 끝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아두이노인데요. 저희는 스위치, 초음파 센서, 서브모터 2개,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서 아두이노로 가지고 활동을 했고 모션 인식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캠을 사용해서 인식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헤드를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게 그 침대 위에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 보시면 입행보기 기능이 있는 하드웨어가 있고 이쪽은 경사로로 만든 물풍선 기능이 장착된 부분이 부착되어 있고 엄마의 손길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 가장 싼 고무장갑을 사가지고 여기 휴지를 꽉꽉 채워서 약간 좀 호러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는 약간 모션 인식을 통해서 약간 충전기 기능도 있고 거치대 느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 핸드폰을 둘 수 있는 곳? 약간 이런 식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여운 달력은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로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엄마의 손길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합니다. 10도에서 170도씩 그냥 서브모터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했는데요. 시안 영상 보시면 좀 더 확실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위쪽 보면은 스위치도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이제 종료가 되는 로직입니다. 모션 인식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했는데요. 여기는 모바일넷으로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넷이 뭔데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주지 싶어서 찾아봤는데 저희가 아는 CNN과는 다르게 좀 더 뎁스 와이즈 CNN이라고 해서 연산 정도가 좀 CNN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게 연산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모델을 가지고 앱 인벤터에 담았는데요. 앱 인벤터에 딱 여기 이 UI를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쪽 요가 자세, 이 요가 자세를 따라하면 성공이 되게 했는데 이쪽이 아래가 웹캠이 들어간 장소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딱 5초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촬영을 해줍니다. 촬영을 해주면 이 앱 인벤터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클래스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패가 됐을 때에만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통신을 합니다. 거기에 스테이트는 1로 해줘라, 1로 바꿔줘라 라는 코드를 통해서 아두이노로 센서 값을 보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받은 센서 값이 만약에 스테이트 변수가 1이다 라고 되었을 때에는 이 서버모터가 돌아가게 되면서 물풍선이 터지게 되는 로직입니다. 네, 입행구기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구현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물 내기하고 초음파 센서의 거리가 6에서 8cm 정도 되면은
성공하도록 인식되게 했습니다. 왜 6에서 8cm냐 했을 때 물컵을 그냥 빼놓고 다시 안 갖다 놓는 경우에는 실패로 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갖다 놔야 약간 제대로 립을 헹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현했습니다. 네, 에빈멘터 같은 경우에는 총 2가지 스크린, 이렇게 2가지 스크린으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두이노에서 다시 값을 받아주겠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여부를 다시 에빈멘터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패스라는 변수가 6일 때는 미션 해지 성공이라는 알림을 이제 띄워주고 4라는 경우에는 미션 실패,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라는 변수값을 받으면 오늘도 기상 성공하면서 모든 알람을 종료해주는 이런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앱이 튕겼을 때 다시 돌아가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이니DB를 통해서 계속 저장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현을 했는데요. 시연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렇게 엄마의 손길을 멈춰라 라고 뜨는 거 볼 수 있죠? 우선 블루투스 연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38번인 걸 볼 수 있는데 그냥 바로 38번 해봤어요.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위처럼 스위치 눌렀을 때 이렇게 멈춰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실패했다 하면은 바로 모션 인식으로 넘어가겠죠?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 텍스트가 좀 작긴 한데 딱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성공이라고 분류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처럼 여기 하단에 아무것도 인식 안 됐잖아요. 그러면 실패라고 뜨고 바로 서브부터 움직여서 이렇게 터지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이 펭구이 같은 경우에는 10초간의 시간 동안 물을 어느 정도 비우고 갖다 놔야만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UI에 오늘도 기상 성공이란 메시지를 끝으로 알람이 종료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소감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직접 만들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설계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기상 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알람시계 만들겠다니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옮겨서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또 아두이노 스터디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고 또 새로운 지식도 얻으면서 모르는 것들도 함께 배워가는 게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때마다 팀원들과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더욱 보람찼던 메이커스 데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팀 A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이 만든 작품이 엄청나게 과격하지만 좀 대단한 알람 기구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시면 이게 만약에 나온다 싶으면 무조건 사셔야 돼요. 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침대 탑재를 어떻게 해야 이게 침대별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침대 헤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매트리스 있는 경우에는 올려다 놓기만 하면 사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사이즈 같은 경우도 조작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막 햇빛 같은 거, 빛 같은 거 눈에 닿으면 좀 많이 잠들 때 힘들잖아요. 저게 뭐 암막 같은 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탑재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엄마의 손길 부분을 좀 고민하긴 해야 되겠죠. 안 거슬리게.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네. 네. 그게 그냥 CNN 같이 그냥 이미지를 비교하는 거여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그 모션을 인식하는 그 모델을 쓰시면 더 고퀄리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사실 진짜 힘들었던 게 아두이노하고 이제 인공지능하고 또 앱 인벤터하고 이제 통신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사용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이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으신가요? 아, 네. 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네, 이제 마지막으로 회식 같은 회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주 동안의 대장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 8주 동안 원하는 거 무엇이든 만들어 보자라는 슬로건으로 진행을 했는데 7팀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아이디어대로 다들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이제 작품을 제작해서 오늘 최종 발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과 공유회까지 이렇게 팀A가 발표하는 것으로 마쳤는데 다들 혹시 이 메이커데이를 하면서 좀 어땠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들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은 배우고 간 게 많았는지 아니면은 또 하나의 팀플의 연장선이었는지. 재밌었고 팀플의 연장선이었어요. 아 사실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앞으로 계속 되긴 할 거지만 이제 점점 여러분의 의견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이제 다음 메이커스데이에는 이번 행사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설문 폼을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메이커스데이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지, 팀 배치부터 아이디어 선정 그런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메이커스데이가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개최가 됐지만 조금 더 개선할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커스데이는 팀플의 연장선이 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슬로건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8주 동안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이제 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거는 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메이커데이 전에 이제 1학년이랑 신입 부원들의 경우 아두이노 스터디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 아두이노 스터디 할 때 아두이노 키트를 빌려드렸는데 이번 메이커데이 때까지 사용하시라고 아직 수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메이커데이 이후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두이노 키트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준비를 해서 따로 재공지를 하겠지만 다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준비를 해서 반납할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8주 동안 정말 많은 거를 저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결과는 비록 조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에 대해서 못 미치지만 그래도 나름 과정이랑 그리고 경험에 있어서는 이런 경험을 어디서는 못 해볼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도 이번 메이커데이가 그런 기회였기를 저는 바라며 메이커데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